오후 4시에 지식충전쇼 이야기 더 지금 시작합니다. 카카오, 네이버, KT 등 대기업을 상대로 한 폭파 협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요, 삼성전자 본사를 폭파하겠다. 그리고 게다가 이재용 회장에 대한 협박까지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가 전해졌어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네, 경찰에 의하면 오늘 오전 11시 29분 정도에 카카오 고객센터 게시판에 한 협박글이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그 수원시에 있는 이 본사를 폭파를 시키고 또 이재용 회장을 사제 총기로 저격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이 글쓴이는 해당 글에 자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또 그 밖에 다른 그런 신상 정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러면은 지금 경찰이 바로 이제 삼성전자 본사를 한번 갈 것 같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일단 현장 갔고요. 보면은 지금 협박을 한 게 두 개예요. 영통구, 그러니까 수원에 있는 본사를 폭파하고 이재용 사장 즉 살해 협박을 한 건데 이재용 회장의 경우는 주로 이제 그 삼성 서초 사옥에 근무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보면은 서초 사옥, 그러니까 또 본사 경찰관을 투입해서 주요 지점에 CCTV를 살펴보면서 확인한 끝에 일단 위험성은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건물 전체 수색 대신에 순찰 강화하면서 그런 조처로 지금 상황을 마무리 짓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누가 이런 짓을 벌였냐 이게 가장 궁금하잖아요. 게다가 최근에 누군가가 타인의 명의 땡땡땡씩 도용해가지고 뭐 카카오 또 네이버 또 KT 또 폭파 협박글 올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것과 유사한 사례가 아닌가라고 의심은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그 사건들하고는 글 게시자와 이름이 다른 이름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현재 조사 중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무슨 의도로 이렇게 협박글을 올렸는지 더 조사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경찰력까지 동원이 됐고 삼성전자까지 지금 간 거예요, 경찰이. 자, 그런데 보면은 이제 기업 본사 건물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재용 회장에 대한 구체적인 협박글이 돈다는 거잖아요. 이거 상당히 구체적인데 경제부장 하시면서 혹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과거에? 저는 그러니까 제가 취재하는 동안은 그 이재용 회장을 직접 겨냥해서 이렇게 살해 협박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례적인 협박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이다. 자, 그럼 궁금합니다. 왜 자꾸 지금 이제 대기업 줄줄이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 이어서 이제 기업 회장까지 상대로 협박이 이어지는 건데 지금 왜 이러는 겁니까? 이걸 이제 범죄 심리학에서 이제 스와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익명의 뒤에 숨어가지고 일종의 이제 뭐 글이나든가 말로 이제 가짜 신고를 해가지고 뭐 특수기동대 같은 경찰력, 우리 아주 자랑하는 그런 어떤 대테러 그런 부대를 마구잡이로 출동시키고 그다음에 사회를 혼란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개인의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쥐고 있다. 그러니까 익명의 뒤에 숨어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경찰은 출동 안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면은 피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피신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사해야 되고 경찰은 정말 가끔이 다 출동해가지고 현장을 통제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걸 익명의 뒤에 숨어서 보면서 내가 우리 사회의 권력자구나 이런 어떤 희열을 느낀다는 건데 저는 이걸 테러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설령 목적을 이루지 못했어도 그렇지만 이 사안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우리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치안력을 소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 치안력의 소비가 우리 국민의 민생 치안에 또 피해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설령 성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테러로 인식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정말 죄에 범하는 아주 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게다가 물론 이제 건물에 대한 타겟 협박도 상당히 물론 심각한 겁니다. 이것도 당연히 심각한 거지만 특정 개인, 기업 회장을 상대로 협박글이 올라왔다는 것도 이것도 상당히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스나이퍼 아닙니까? 저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우리 사회는 사실 총기 소지를 허용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 사회 안전망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대단히 중요하게 이거를 범죄로 취급하는데 지금 이렇게 뭐 익명의 뒤에 숨어서 건물 폭파를 넘어서 개인에 대한 위해까지 나왔다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범죄 당국도 수사 당국도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민감한 측면에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다 철저한 또 수사가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관련 속보는요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살펴보죠. 외국인이니 적당히 뭉개면 그만이라 생각하는 걸까요? 사실상 전 국민이 피해를 입은 쿠팡 사태 앞에서 김범석 의장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불러도 안 나오는 건 물론이고요. 단 한마디
직접적인 해명조차 없자 결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자, 어제 배경원 과기부 장관이 쿠팡 영업정지 이 검토를 적극 논의하겠다 처음 입에 올린 겁니다. 그런데 쿠팡 그 직접 고용자만 따져보니까 이게 한 4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된다 그러던데 이 영업정지가 진짜 가능한 거예요? 일단 법적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전자상거래법상 규정이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요건들을 충족하느냐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이런 상황이 뭐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들에 대해서 유인을 하는 등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가 돼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이런 사태가 이 고객들의 그런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을 했다거나 혹은 발생한 우려가 있는지 또 사업자가 피해 회복 조치를 취했는지 취하지 않았는지 여부도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위원회에서는 시정 조치를 명령할 수도 있는데 시정 조치만으로 이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 가서 이제 영업 정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태에 대해서 영업 정지를 할 수 있는지 그 요건 자체가 성립되는지가 상당히 이제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고 현실적으로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쿠팡에 대해서 영업 정지 한 달 정도를 부과를 한다라고 하면 2조 4천억 정도가 증발할 것이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건비나 혹은 고정 비용까지 합치면은 손실은 훨씬 더 커질 거고 더 큰 문제는 이 쿠팡에 입점한 수만 명의 소상공인들 그리고 이 배송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은 그런 판단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런저런 이유는 이제 쉽지 않다는 건데, 근데 게다가 그 새벽 배송 쓰시는 시민분들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사태 초기에 쿠팡의 새벽 시장 이걸 좀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를 배송을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니까 오히려 소비자들 쪽에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러면 우리 맞벌이 부부들 살기 어렵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청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쿠팡이 이러한 것들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결국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나와서 하는 저렇게 보여주는 오만한 태도들도 당신들 여론만 이렇게 뜨겁지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징벌 가할 수 있는 게 뭔데 법적할 게 없잖아. 이런 약간 태도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다면은 과징금 정말 영업정지로 인해서 조단위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조단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도 과징금을 하는 게 있겠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쿠팡의 태도들은 우리 제도적 허술함에서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번에 좀 그물망처럼 촘촘히 짜는 계기를 삼아야 되고 정말 과징금도 쿠팡이 놀랄 만큼 저희가 합리적인 선에서 부과하는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영업정지 카드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 왜 그러냐? 자, 속 시원하게 좀 진상 파악 좀 해보자면서 어제 아침 10시부터요, 밤 10시까지 장장 12시간 마라톤 청문회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속만 터졌다 이런 분들이 더 많습니다. 바로 이래서요. The data that was leaked in this incident is not considered highly sensitive, and so there's no requirement for us to file with the SEC for the incident. In the United States, this would not be a violation of law. 왜 김범석 씨 안 나오는지. I'm happy to be here to do so and to answer any questions that the committee might have. 위원장님 이런 의미 없는 답변이 아닌 건 좀. Thank you for your question. 폰 넘버, 전화번호 어떻게 되십니까? I believe that's private information that we don't share. 딜리버리 어드레스. Once again, I believe that's private information that under law we do not share. 3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의 대표가 자신의 전화번호는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라고 말하는 모습은 아니 쿠팡 그 로저스 대표라는 그 사람이 김범석 의장 복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복심이 우리 국민 수천만 명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본인은 개인정보다 이렇게 답한 거네요. 그건 뭐 한국 사정이고 나는 못 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아니 그 마크 저커버그라든가 베이조스 같은 사람도 미국 청문회에 나가선 소상히 답변합니다. 선서하고 묻는 질문에 다 답변하는데 저렇게 오만한 태도는 한국 국회를 일단 무시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비난할 수 있어도 나를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게 깔려 있기 때문에 사실 김범석 의장이 결국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여론 무마형 대리인으로 저는 보냈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정말 본인이 실세고 뭐 이인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도 않은 것도 같고 어쨌든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 이렇게 성인한 여론들을 좀 피해갈 수 있는 좀 예봉을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적임자로 판단해서 보낸 거지 결국 저는 책임 있게 뭔가 해명하러 보낸 것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청문회는 정말 우리의 무력감도 확인했지만 실질적으로
쿠팡에 대한 대국민적 여론과 비난이 이제는 앞으로 더 고강도로 치달을 수 있다는 걸 저는 예고하는 장면이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 임원들을 청문회에 내보낸 쿠팡, 심지어요 이런 핑계까지 대면서 동문서답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브렛 매티스님께서는 물론 뭐 장모님, 처제, 아내 안녕하세요 정도의 한국어를 구사하시지만 사실 여기서 의원님들이 논의하시는 내용들을 알아들으실 수는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네, 절에서 화만 듣고 갔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 통역사 다 있는데 이제 왜 질문에 또 답을 안 하는지도 모르겠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근데 이 정도면은 우리 소비자 우습게 본 거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화나요. 그러니까 김범석 씨 어디 있습니까? 김범석 의장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해피 투 비 히어. 저 여기 와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통역 잘 되고 있나요? 계속 딴소리로 말을 돌려요. 근데 이게 한국을 무시했다. 정말 화가 이제 우리 국민들이 날 수 있을 법한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의도적인 말 돌리기다. 국회에서 또 대답을 잘못하면 또 위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고 복잡하고 피하고 싶은 거는 의도적으로 감사합니다. 통역 잘 되고 있나요? 말을 돌리면서 어떤 법적 리스크를 피해 가겠다. 이런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이런 자리에 보통 서게 되면은요. 어떤 식으로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법적인 그런 대책까지 공유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질문에 답 안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렇다 한들 저렇게 장모님, 아내, 처제 안녕하세요만 할 줄 안다. 이 대답은 적절합니까? 적절하지 않죠. 굉장히 분통이 터지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방위가 굉장히 여야 정쟁이 많은 곳인데 정말 어제는 한 목소리로 쿠팡의 그 국민의 분노를 대신해서 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월급 사장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얼굴도 낯설고 한국말도 못하는 외국인을 창업자 대신 국회로 떠민 김범석 의장. 그런데요, 과거에는요 이렇게 한국 시장에 대한 애정을 아낌없이 드러낸 적도 있었습니다. 쿠팡이 지금까지 빨리 성장해 올 수 있는 이유가 한국 시장의 무서운 규모, 무서운 속도 때문이죠. 7살 때까지 한국에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꼭 한국에 한번 돌아와서 도전을 해보고 싶었던 욕심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요. 이런 말이 좀 무색한 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돈을 벌고도 기분은 정작 거의 미국에만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해 김범석 의장이 주식 4,800억 상당을 매각을 해서 현금화를 시켰는데 이것과 별도로 200만 주, 그러니까 하나로 670억 원 상당의 이 주식을 미국 자선단체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내 단체에 기부한 것은 한 주도 없었던 겁니다. 쿠팡 미국 본사의 매출 90%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670억 원치는 미국 내의 그런 자선 기금의 몫이고 우리나라에는 뭐 한 주도 기부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정서적으로도 조금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화가 안 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회 소원에도 연신 불응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런 반응들이 나와요. 저렇게 대한민국 국민이 호구냐? 김범석 의장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여러 가지 질타들이 쏟아지는데 진짜 궁금합니다. 이인명 기자.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지금 워싱턴 DC에 있는 최주현 특파원이 쿠팡 워싱턴 DC에 있는 사무실에 찾아가 봤거든요. 갔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유승진 앵커도 아주 잘 알겠지만은 그 위치가 딱 백악관 그리고 미국 의회 중간 정도예요.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남동쪽으로 차 타고 한 6분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요지네요, 요지. 완전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굉장히 대관, 그러니까 그런 정부나 미국 정부나 그런 것들을 로비하고 여러 가지 알리기 위한 사무실로 지금 보이는데요. 우리 특파원이 찾아갔을 때도 갑자기 취재진이 오니까 막 불을 끄고요. 김범석 의장이냐 물었으니까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말을 아끼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이렇게 여론 주시하고 있다는 거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쿠팡은 한국에서 90% 넘게 돈을 벌지만 의장은 국적이 미국이고 그래서 그만큼 규제를 안 받고 게다가 증시도 미국에 상장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국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요구서 전달하고 강제 구인하고 해야 되는데 미국에 있기 때문에 참 그것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에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 보니까요. 자, 이렇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압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김범석 입국금지법 발의, 쿠팡방지법 통과, 영업정지 논의 중 연석 청문회 추진까지. 그런데 첫 번째 저 입국금지법이요. 혹시 이거 통과되면 그러면
그 유승준 씨처럼 한국에 못 들어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규정의 요지는 외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국회에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입국 금지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봤을 때는 국내에서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외국인 경영자가 이 국회에 정당한 출석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이것을 고의로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김범석 의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불출석을 하면서 글로벌 CEO이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국회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이 실제로 입법이 된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유승준 씨처럼 국내 입국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돈을 벌 때 그리고 또 책임을 질 때 두 때 모두 우리 소비자들이 기억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살펴보죠. 부동의 1위는 이번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으로 가장 비싼 주택을 발표했는데 11년 연속으로 꼽힌 곳이 애니네 그 외할머니네. 아니 그러니까 애니로 불리는 요새 그 유명한 스타의 외할머니 신세계 이명희 회장 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태원로 55락일 일대 바로 그곳인데요. 이제 올해 공시가가 313억 원. 그래서 전국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바로 옆에는 딸 정유경 회장의 자택도 붙어 있고 또 한 블록 위로 가면은 정용진 회장의 또 주택 역시도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 신세계 그룹 오너 일가의 한남동에 대한 그런 애정이 상당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제 신세계 일가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공시지가 상위 10곳 중에서 무려 7곳이 용산구 한남동 그리고 이태원동에 초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삼성동 그리고 방배동인데 결국에는 요새 있다 하는 사람들은 다 한남동에서 산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신세계가를 포함해서요. 원래 이제 재벌 총수들이 사는 집은 통상 멀찌감치서 찍은 그 외경만 보였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내부가 공개됐습니다. 신세계가를 그냥 확 공개해버린 주인공 그 바로 내부인 외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이명희 회장의 맏딸 정유경 회장 그 집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저 영상이 너무 화제가 되니까는 애니가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하도 영상이 화제가 돼서 나도 영상 돌려봤는데 저거 3, 4년 전에 찍은 영상이다. 아, 그래요? 그렇기도 하고 그때는 우리 엄마가 회장이 아니셨어요. 왜냐하면 부회장에서 회장 승진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어쨌든 워낙 그 회장님 들어가십니다라는 방송이 나와도 아무렇지 않게 방송하는 모습 보면서 아, 저게 일상이구나, 우리랑 다르구나, 이런 누리꾼들의 반응이 나온 거죠. 근데 에디 같은 경우는 다른 그 멤버들 초대해서 집에서 이렇게 인증샷 찍고 많이 하면서 어떤 좀 재벌에 대한 여러 가지 동경이나 여러 가지 그런 시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대중과 친숙하게 해온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계속 항상 이명희 명예회장 집이 1등이라는 기사를 뭐 10년 넘게 봐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목이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명희 명예회장 집이 공시가격 뭐 1등이다였는데 이제는 애니 외할머니 집 1등 이렇게 해서 제목이 바뀐 것으로 좀 올해 달라진 부분입니다. 외손녀가 더 유명해졌다라는 얘기군요. 자, 그런데 자, 요새 그 용산 또 한남동 여기 이태원동 쭉 돌아보면은요 과히 범삼성과 타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경비도 당연히 삼엄한데 왜 다 여기 모여 사는 거예요? 우선 이곳이 가지는 상징성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철 창업주 때부터 터를 잡은 곳이기 때문에 삼성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상징성을 가지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보안 역시도 매우 뛰어난 곳이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뭐 대사관이라든가 영사관이 많기 때문에 이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재벌가 입장에서는 안전 혹은 뭐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상당히 최적의 장소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남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삼성 일가가 보유하고 있다라는 토지만 1만여 평이 넘는 것으로 일단 추산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영토 확장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게 업계의 관망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 동네가 지금 다시 또 주목을 받는 이유가 하나 또 있어요. 보면은 이부진 사장이요. 아들 교육 때문에 2018년쯤에 잠깐 이제 강남으로 갔다가 다시 대입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아들 서울대 합격했다 소식이 들렸고 그 끝난 뒤에 다시 이 동네로 돌아와서 주목을 받아요. 맞습니다. 지금 휘문고등학교 3학년이고 서울대 경제학부에 최근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지금 보면은 대치동 학원가를 다닌 걸로도 제가 지금 취재 결과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 교육 환경 때문에 정말
그 맹모 삼천지교처럼 이사를 했던 건데 다시 이제 삼성타운인 이곳으로 이제 다시 돌아왔다 이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삼성타운 그러니까 뭐 이태원로나 한남동 쪽에 다 모여 사는가 이게 궁금한데요. 일단은 여기 뭐 리움미술관도 근처에 있잖아요. 가보면 아시겠지만은 네. 보통 단독주택 또 저층 고급 빌라가 모여 있는데 굉장히 사생활 보호에 유리하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여러 대기업 총수 일가들이 많이 살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병철 회장부터요. 보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풍수지리거든요. 그래서 풍수지리 상으로도 이곳이 좋다라는 얘기들 전문가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자, 지금 보면은 이 동네에 살고 계신 분들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픽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볼까요? 자, 보면은 뭐 삼성과 현대차그룹, LG, 신세계까지 이 이태원 한남동에만 32개 그룹이 지금 집결을 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재벌 총수들이 이 동네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는요. 이남희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이런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풍수지리적인 관점에서도 재벌가 부분들은 중요시 여기거든요. 뒤에 이제 남산이 위치를 하고 앞에는 한강이 위치를 하는 배산 임수형이 완성형이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자, 물론 꼭 이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겠죠. 이런 분석도 있다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건 사고 소식 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자, 한 남성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이렇게요. 연신 오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리에서 일어난 왼쪽에 그 남성의 티셔츠 보면은요 태극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일단 이남희 기자, 저 남성이 누구고 저기가 어딘데 저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영상부터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요 베트남의 한 공항입니다. 한국인으로 추정된 남성이요. 지금 베트남 공항 여기 입국장이거든요. 앞에서 지금 무릎을 꿇고 오열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다른 승객들은요 짐 끌고 나가는데도 주저앉아서 계속 울고 있죠. 자, 남성이 울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다시 또 영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저 남성이 탑승한 비행기 내부로 가볼까요? 자, 승무원들과 직원들이 서 있는데 그 사이에 지금 베트남 공안 2명이 이 남성과 지금 실랑이 중이에요. 지금 일으켜 세워서 기내에서 끌어내려고 지금 연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끌려가지 않으려고 이 남성 계속 저항하고 있는데 결국 기내에서 쫓겨난 다음에 아까 앞서 보신 것처럼 그렇게 입국장 앞에서 눈물을 쏟아낸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두 남성이 뭐 같은 동일 인물인지 한국인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는 점 저희 짚어드릴게요. 그런데 만약에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비행기에서 왜 쫓겨난 거예요? 네, 일단 이 영상은 베트남 현지 SNS에서 먼저 확산이 됐던 영상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한국 남성이 비행기 안에서 베트남 여성을 희롱했다라는 글이 함께 공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말을 했다. 또 옆자리 여성 승객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안정상의 이유로 하차를 당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올라왔습니다. 현지에 있는 그 유튜브 채널 역시도 이 한국인 남성이 비행기에서 이 잘못된 우월 의식을 드러내고 여성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탓에 경찰에 인계가 돼서 쓴맛을 봤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후에 경찰로 인계가 돼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 비행 금지 처분을 받게 되니 결국에는 공항에서 울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이 현지 SNS 기준의 그런 정보들이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확인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탑승했던 한국인 승객이라는 사람의 또 주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종합해 보면은 네. 좀 약간 맥락상 좀 비슷해는 보여요. 왜냐하면 호치민발 부산행이라는 이제 일단 그 노선명이 일치하고 그다음에 날짜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1시간 동안 그 한국인의 승객 난동으로 인해서 출발이 지연됐는데 실제 부산에 도착한 시간이 6시 55분인데 1시간 반 정도 지연된 8시 20분에 도착했다. 그리고 이제 본인도 매우 부끄러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로 봐서는 이게 맥락상 정황상은 뭐 동일 인물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다고 아직 정확하게 팩트로 확인된 건 아니어서 어쨌든 저희가 참 부끄럽고 이게 우리 한국인이 어쨌든 이렇게 입소문과 이런 추문에 휩싸였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매우 좀 부끄러운 일이긴 한데 설령 저게 모든 게 사실이라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해외 여행에서의 국격이라는 측면 앞으로 한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뭐 동일 인물인지 아니면 뭐 한국 사람인지 성추행 관련 때문인지 아직 확인이 다 안 되고 있어요. 일방적인 영상만 나왔을 뿐인데 저희가 이걸 다뤄보는 이유는 자, 어쨌든 이제 해외에서 계속
나라 망신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빈번하게 들려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이 사실들이 주장들이 다 맞다면 처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은 현지에서 먼저 수사와 또 처벌까지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강제추행이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벌금이나 혹은 나아가서는 실형까지도 처벌 가능하고 그렇다고 해서 국내에 들어왔을 때 처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법률적으로는 국내에서도 별도로 수사 그리고 재판까지 받아서 처벌도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보니까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점이 고려가 돼서 사실 뭐 국내에서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또 해당 남성 측의 반론이 있으시다면 저희 쪽에 전해주시면 충분히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표정 관리가 사실 정치인들에게는 미덕으로 꼽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분은 좀 다릅니다. 표정을 숨기지 못하는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웃음이 좀 어색합니다. 네, 맞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정말 다양하고 예. 풍부한 표정으로 좀 이례적인 정치인 캐릭터로 꼽히는데요. 자, 오늘은 누구를 만났길래 이렇게 또 예. 눈이 휘둥그레졌을까요? 바로 모잠비크 대통령과 이렇게 만난 모습인데요. 네. 두 사람 키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상당히 자, 나는데요. 예, 모잠비크 대통령 키가요 203cm, 농구 선수 키죠. 그리고 멜로니 총리는 뭐예요? 보통 그러니까 157cm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투샷을 잡으려면요, 사진 기자들하고 영상 기자들도 정말 힘들거든요. 두 사람을 같은 화면에 담으려고 막 쪼그려 앉고 또 바닥에 누우면서 촬영 구도를 잡는데도 네. 굉장히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키 따져보면 두 사람이 키 차이만 50cm 가까이 나는 거네요. 자, 그렇다 보니까 해외에서는요. 자, 이 장면을 두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합니다. 보면은 자, 멜로니 총리 뭐가 아팠겠다. 자, 반응이 너무나도 솔직하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멜로니 총리의 솔직한 반응이 이번뿐만이 아니에요. 많아요. 멜로니 총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정치인의 미덕은 포커페이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이렇게 그 표정이 없는데 네. 멜로니 총리는 지난 이제 6월에 열렸던 저 G7 정상 회의에서도 저렇게 그 마크롱 대통령이 기속만 하니까 이렇게 눈동자를 굴리면서 뭔가 좀 불쾌하다는 듯한 그 시그널을 딱 보내고 저 노래 보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네. 그다음에 어쨌든 시선 처리를 숨기지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그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 실제 이탈리아 의회에서도 그 총리가 저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 솔직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레이저 쏜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제 킷으로 저렇게 가리면서 숨어요. 자기가 가린 저 거예요? 눈빛 안 보겠다. 우리 네. 이제 과거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이제 레이저 눈빛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거기에 버금가는 매손 눈빛 같아요. 그래서 한 의원이 그 총리가 바라보니까 바로 저렇게 제 킷으로 감으면서 네. 나 안 볼래 하는 지금 저 모양을 연출하는데 하여튼 이 멜로니 총리의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은 좀 새로운 유형의 정치인 같고 유럽이라는 약간 좀 개방적인 그런 어떤 정치 문화에서는 잘 또 통하는 것 같아서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숨는 모습까지 참 네. 굉장히 솔직한 정치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표정 관리가 정말로 필요했던 것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저기입니다. 아니, 저기 어딘데 저렇게 머리끄덩이를 잡고 싸웁니까? 네, 저기는 뭐 시장통도 아니고 격투기 대회장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의 시의회장의 모습입니다. 의외요. 더 놀라운 거는 이 장면들이 생생하게 이 생중계를 탔다라는 겁니다. 아유, 예. 보시다시피 감정이 서로 상한 이 여성 의원들끼리 서로 몸싸움을 하거나 머리끄댕이를 또 잡고 그리고 저렇게 단상 위로 또 올라가서 상당히 좀 폭력적인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 몸싸움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더 과간입니다. 이제 네. 의장석을 둘러싸고 이제 한 여성 의원이 자기 팔을 뿌리치면서 팔꿈치로 뒤에 있던 여성 의원을 가격을 하고 그때 또 그 의원은 손으로 그 여성 의원의 머리를 치고 그때부터 또 머리끄댕이를 잡고 서로 대치를 하면서 싸우게 된 겁니다. 심지어는 이 싸움 불똥이 여기저기로 튀면서 네. 다들 의장석으로 몰려 나오고 이 가운데 있었던 의장은 상당히 난감한 표정으로 중재하려는 모습도 있었는데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번 현장음도 직접 들어보시죠. Compañeras y compañeros.
아니, 저 가운데 계신 분이 의장이군요. 안쓰러울 정도인데 대체 왜 저랬다는 거예요? 이제 멕시코 시티니까 이제 멕시코의 수도거든요. 예. 우리로 치면 서울시 의회입니다. 서울시 의회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를테면 멕시코 시티를 이제 그 감시 감독하는 시 감독 기구를 이제 좀 설치하자는 법안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토론이 붙지 않고 저렇게 폭력이 됐는데 일단 야당 의원들이 먼저 올라가서 저 의장석을 점거하니까 네. 여당 의원들이 또 우르르 따라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난투극을 벌였는데 제가 보기에 각자 입장이 달라요. 왜 무력으로 의회 통제권을 행사하느냐가 또 야당의 주장이면 여당에서는 네. 토론할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또 맞부딪히니까 사실 누가 옳은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멕시코 시티, 멕시코의 수도고 우리로 치면 서울시 의회 같은 곳인데 네. 저기서 저렇게 아주 몸싸움이 정말 하나의 편집도 없이 저렇게 날 것 그대로 전 세계에 중계됐다는 점에서 멕시코 정치가 매우 좀 부끄러워해야 되는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법상 절대 저렇게 할 수 없는. 우리 국회 선진화법이 있어서 예. 우리 지방자치단체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데 어쨌든 국회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하고요. 우리도 그런 점 때문에 지방의회도 국회 선진화법을 준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한번 스페인으로 가보도록 하죠. 여기서 아찔한 순간이 포착됐습니다. 자, 보면은요, 저렇게 선로에 휘청휘청 거리는 남성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선로에서 뚝 떨어지셔요. 그런데 이걸 지켜보던 한 예. 여성이 아주 급하게 뛰어가서 이 예. 남성을 구조를 하려고 합니다. 동료 시민들도 같이 보다가 이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서 빠르게 이 남성 바로 선로 아래에서 끄집어 올리잖아요. 이렇게 그 다른 지하철이 들어오기 전까지 남성을 술 취해서 이 선로로 떨어진 남성을 아주 빠르게 구조해서 무사히 구출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근데 계속 지켜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망설임 없이 지금 보면 굉장히 바로 그냥 내려가거든요. 저희 근데 용감한 시민이 정체도 남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용감한 시민은 당시 비번이었던 경찰관 펠리사 포사스 씨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경찰이었군요. 인터뷰에서 예. 망설일 틈이 없었다. 내가 아닌 누구라도 똑같이 했을 것이다 라면서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경찰의 그런 직업 정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참고로 이제 무사하게 구조가 된 남성은 가벼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만 다행이네요. 자, 오늘 이야기 또 이렇게 핵심만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몰랐던 이야기 더 시간입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다이아몬드 수저였고 또 태어나자마자 남자가 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자, 2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바로 전청조 혼인비행자 사기 사건이죠. 자, 그런데요, 사기 방조 혐의를 그동안 받아왔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그 남현희 선수가요,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맞습니다. 남현희 씨의 경우에는 지금 전청조가 재벌 3세 노릇을 하면서 이렇게 투자금을 유치를 할 때 이걸 도와줬다. 그리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획득한 자금을 함께 호화 생활을 하면서 썼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14일에 하나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를 했는데요. 네. 그 결정문은 서울 동부지검의 이제 결정문이었고요. 내용을 보면 피의자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이 더 가깝다라고 판단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제 내용도 함께 담겼는데요. 지금까지 본인이 받았던 의혹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불기소됐다라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나는 무죄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려고 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이제 남현희 씨가 어떻게 좀 속게된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전청조 씨 목소리 저희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저 엔비디아 대주주입니다, 여러분. 엔비디아가 정확하게 한 4년에서 5년 전에 굉장히 위험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엔비디아 회장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이 일을 내가 해결해 줄 테니 나에게 당신의 지분 이상을 내놓으세요. 아니 임채원 변호사님, 예. 엔비디아 회장 제가 아는 그 젠슨 왕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 제스나에게 그러니까 지분 내놓으라고 했다 이런 황당한 얘기예요. 예. 근데 전청조 씨 그동안 얘기한 것 중에 거의 대부분 진실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확인해 보면은 전 총조의 말은 전형적인 그 신분 연출형 로맨스 스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뭐 젠스왕 얘기라든지 아니면 뭐 그 재벌집 거기 뭐 태어나서 뭐 1+1 배우기 전에 자기는 그 뭐 재벌 그 교육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전 총장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아니고 그 스스로가 자기 말로 그런 그 새로 지어낸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 지어낸다. 네. 자 보면은 뭐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경호원이었고 저는 파라다이스 시티의 땡땡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어렸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1+1 배웠죠. 저는 그거 안 배웠어요.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나를 배웠습니다. 라고 하는데 배성원 프로파일러님, 저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사람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더 허황되고 더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것을 사람들 믿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싶어하는 거를 던져주는 것이 사기꾼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과 달라. 난 너희들과 달라. 네. 난 특권층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특권층의 삶을 이해할 수 있어? 없지. 증명할 수도 없잖아. 믿어야지. 라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일종의 머리 뒷속의 후광을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계속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후광 효과를 스스로 자가 발전하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더 허황되면 허황될수록 사람들은 믿고 싶어지면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역설적이네요. 허황되면 허황될수록 더 믿게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말도 치려면 크게 쳐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회장까지 나오는군요. 자, 그런데 그럼 지금 형을 어쨌든 복역 중이에요, 전청조가. 지금 좀 아내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 예. 지금 재벌가 그 혼외자 행세를 하면서 30억대 지금 사기 행각을 벌였고 또 그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 조카를 그 학대해가지고 그 혐의로 해서 지금 13년 형을 받고 복역 중인데 아직 뭐 전혀 뭐 뉘우치고 있는 점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좀 유명하니까 교도소에서 책을 써서 팔아가지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해주겠다. 책이요? 예. 그래도 자기 유명세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올해는 또 그 다른 재소자들한테 그 출소하면은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러면서 접근하고요. 그다음 막 교도관한테는 어떤 가정 문제를 상담해주면서 그걸 또 이용한 그런 정황도 있고요. 그다음에 익명의 제보자 재소자의 말에 따르면은 그 전청조는 교도소 내에서도 사람을 꿰뚫어보는 그런 눈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넘어올지 이거를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해서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수감 중인 그런 걸 못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소자들 증언에 따르면은 내가 어떻게 말을 하면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지 그게 보일 정도의 지금 행동들을 하고 있다 이런 증언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재벌과 이제 뭐 혼외자 행세를 하면서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 그 이전에요. 대한민국을 또 경악해 한 희대의 사기꾼이 있습니다. 바로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를 벌인 장영자 빼놓을 수 없거든요. 일단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범. 도대체 얼마입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1982년 당시입니다. 7,111억 원의 어음 사기를 벌인 사람입니다. 그것도 정말 7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하면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도 물론 큰 돈이지만 당시에 한국 GDP의 1.2%였고요. GDP의 1%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 정부 예산의 10%를 차지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강남 아파트 18평짜리 아파트가 7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강남 아파트 10만 원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금액에 이르는 사기를 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권력형 뭐 사기 비리다라고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자금 압박을 받는 기업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저리로 돈을 빌려주고 적게는 2배, 많게는 9배에 달하는 약속어음을 받아서 사채놀이를 즐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7천억 원대의 사기가 성립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징역 15년 선고받고 복역했거든요. 그런데 98년에 8.15 특사로 나와서
더 황당한 건 2년 뒤에 2000년에 국권 화폐 사기 사건을 또 220억 원대의 사기 사건을 네. 벌입니다. 그래서 징역 10년을 또 선고받아서 복역을 해요. 그리고 나와서는 또 2018년에 6억 원대 전환사채 사기 사건을 벌이고 이걸로 또 4년을 선고받고 올해 또 250억 원대의 사기 이제 뉴스가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장영자가 실제로 복역한 기간만 34년입니다. 누군가를 그렇죠. 살인한 것도 아니고 네. 뭐 강력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4년이라는 실형을 산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고 그만큼 사기 행각이 정말 다각화됐었다, 황당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 프로파일러님, 이분이 지금 나이가 한 70대 80 넘었죠. 80 넘었나요? 예, 80. 그러면 거의 인생의 한 절반 가까이를 그렇죠. 감옥에서 44년생이니까.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인생의 절반 가까이 이제 감옥에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들어가고 예. 그런 거네요.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장영자의 수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떻게 사기를 쳐왔을까? 첫 번째, 남다른 화술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임채원 변호사님 저희 특별하게 모셨는데 왜 모셨냐? 자, 2018년에 장영자의 그 네 번째 사기 사건 수사를 담당해서 장영자를 실제로 보셨어요? 예, 제가 직접 구속을 했습니다. 네, 어때요? 어떻습니까? 보니까는 굉장히 그 아우라가 있고요. 예. 굉장히 작은 이렇게 굉장히 품위 있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제가 그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 이제 하고 있었는데 1억을 그러니까 그 이철희 씨가 돌아가셨는데 네. 그 S전자 주식 1만 주를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묶여 있어가지고 1억을 빌려주면 갚고 40일 뒤에 3억을 주겠다 이렇게 속여서 한 거거든요. 근데 계속 안 나와서 결국 체포영장 받아서 지명수비했는데 한 달 만에 인천공항에서 잡혀왔습니다. 네. 근데 보통 사람 잡혀오면 굉장히 겁먹고 털어야 되는데 굉장히 당당하고 굉장히 의연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수사한 건 뭐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뭐 그런데 그 전에 큰 사건들을 보면은 장영자 씨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요? 그 어떤 그 행동의 어떤 특징 같은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권력을 암시한다. 그러니까 어떤 침묵을 하는 거죠. 말을 많이 하면 어떤 허점이 보이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걸 꼭 얘기해야 됩니까? 그럼 뭐 어떤 거는 또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아니면 윗선에서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애매하게 이렇게 하고요. 뭔가 배우의 내 큰 존재가 그렇죠. 있다. 그 사실 또 큰 배우의 그 50대 어떤 그런 그 큰 인척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고의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기 칠 때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결론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모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숫자로 이제 그 사기 칠 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뢰가 가거든요. 믿을 수 있게. 예. 구체적으로 숫자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하는 속도가 좀 이렇게 천천히 상대방의 어떤 불안을 이용한다든지 그래서 그걸 천천히 얘기하고 저쪽에서 반응이 안 좋으면은 그러면 이런 일은 없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또 불안하죠, 상대가. 그러니까 어떤 그런 밀당 기술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은 항상 상황이 안 좋더라도 굉장히 침착하고 차분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 신뢰감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교양이 있어 보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기를 하게 됐습니다. 임채원 변호사님이 당시 검사일 때 이제 처음 대면을 하신 거잖아요. 예, 아까 잠깐 얘기해 주신 게 아우라가 남다르고 그 말도 잘한다라고 잘합니다. 했어요. 어느 정도로 잘해요? 굉장히 교양이 되게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사람이 보통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이 사람은 뭐 좀 굉장히 교양이 있는 사람 이렇게 느끼는데요. 그냥 아우라 자체가 심지어 저희 여직원이 굉장히 그 피부도 좋고 우아하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기억이 나실 정도로 지금 뇌리에도 남아 있는 굉장히 특이한 사례였다. 예, 맞습니다. 라는 건데, 자, 이 화수를 쭉 정리해 주셨거든요. 근데 배 프로파일먼트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여기에 속는 사람의 심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여백의 미라고 합니다. 뭔가 안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내 뒤에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뭐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행동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후광이랑 비슷한 네, 후광과 같은 거고 저 잘 보시면 사진에 저 사람은 눈을 뜰 때 약간 밑을 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위를 바라보면 뭔가 바라는 것 같잖아요. 아래를 내려다보면은 사실 추앙받는 느낌의 심리적 효과를 나타냅니다. 내리보는.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섞여 있는 형태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숫자를 첫 번째 딱 던져주면서 신뢰를 했는데 그 뒤에 신뢰된 책임을 안 지는 거죠. 치고받고 그 다음에 뭔가 와도 절대 당황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식인데 책임 안 지는. 그러니까 보면은 저것도 보시죠. 밑에를 내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대부분의 사진이 다 그렇게 찍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사람은 저렇게 잘 안 뜨죠.
그러니까 많이 당황하죠. 사람들 보면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이런 심리적인 위압감이 확 형성되게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한번 사기 수법 저희가 살펴볼게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자, 이겁니다. 메이퀸 그러니까 그 5월에 선발하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장영자가 직접 본인이 주장을 했던 부분이에요. 나는 메이퀸 출신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서 실제 숙명여대에 재학했던 시절에 메이퀸으로 뽑혔다라는 사실 언론 보도도 존재하거든요. 근데 뭐 그만큼 뭐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뭐 외모적으로 뛰어났다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언론이 이 대학의 실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을 했다고 해요. 네. 근데 대학 측에서는 이제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해서 이게 사실인지 여부는 좀 확실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은 확인이 어렵고 우리 임채원 변호사님 보시기는 어떠셨어요? 실제로 보셨잖아요, 예. 굉장히 그 피부도 깨끗했고요. 광채가 난다 그러나 네.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교도소에 같이 수감했던 동기 증언에 따르면은 교도소에서 마가린하고 우유로 이렇게 피부 관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안에서 여왕처럼 살았고요. 네. 그다음에 사용하는 그 목욕탕은 독탕 혼자 쓰고 그다음에 교도소 안에서 비서가 있어가지고 그 영치금 한 달에 한 50만 원씩 주면은 다 수발도 다 들어주고 그리고 큰손 사모님으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막 일부 수용자는 또 장영자를 업고 다니고 그래서 장영사 생각은 본인은 일반인과 다르다, 레벨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사기를 아까 GDP 한 1%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정도로 칠 정도면은 돈 쓰는 것도 남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평소에 이제 허영심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뭐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데 옷 색깔에 맞춰서 차량 색깔을 골라서 타고 다닐 정도였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네. 한 달에 한 3억 원 정도의 생활비를 썼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철이 씨가 결혼을 하는데도 한 1억 원 정도, 당시에 1억 원을 결혼 비용으로 썼다라고 한다면 정말 만찬을 했다라고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유명한 물방울 다이아 사건이 있는데 당시에 뭐 3캐럿짜리 물방울 다이아가 이제 집에 있었는데 강도가 들어서 다이아라든지 명품을 이렇게 훔쳐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장영자 씨가 내 다른 건 몰라도 다이아만 좀 찾아달라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걸 경찰들이 찾아줬어요. 그랬더니 마치 본인이 수은 무슨 표창하듯이 경찰관들을 쭉 세워놓고 저렇게? 50만 원짜리 봉투를 뭐 이거 장학금이라고 생각하세요 라면서 줬다는 겁니다. 당시에 경찰 월급의 한 2배 정도 되는 돈이었다라고 하고 당시 이 사건이 알려져서 돈을 받은 경찰 8명 모두가 면직이 됐던 사건도. 결국에 면직이 됐군요, 경찰들이. 자, 그런데 자 이제 법정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공판장에서요. 2019년에 희대의 또 명언이 나왔다면서요? 예. 저는 이제 2018년도 수사하고 떠났고요. 네. 거기 이제 공판 검사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들은 얘기는 뭐냐면은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가 돈이 없어서 그렇게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게 아니고 재판장과 소통하기 위해서 선임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명언이 뭐냐면 기자들 그 니들 마음대로 기사를 쓴다 그렇게 하지 말고 팩트를 좀 제발 써다오. 기자들을 향해서? 예. 그래요? 아니 궁금합니다. 일단 뭐 기자들을 향해서 저렇게 했다는 것도 놀랍지만 국선 변호인 선임이 비용이 없어서가 아니라 재판부와 소통을 위해서 어떻게 보세요? 좀 황당하죠. 그렇습니까? 우리 임 변호사님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도 사실 황당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게 재판부와 소통을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다라고 해서 더 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일단 변호인이 물론 나의 이제 입장을 대변해 주는 건 맞지만 사실 국선 변호인을 사람들이 썼다라고 하면 뭔가 재정적으로 장영자 어려운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역시 생각하고 아직도 좀 허영심에 그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법정에서 기자들을 향해서 저렇게 뭐 로펌 수십 개도 얹을 수 있다. 그리고 뭐 팩트 안 쓰면은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긴 합니까? 종종 있다기보다 좀 이분이 약간 특이한 고소를 좀 잘 하시는 분이라 좀 조심해야. 이것도 좀 이례적이군요. 그런 경우가 없죠. 그러니까 없어요? 재판정에서 저렇게 당당하다는 표현인데 큰 소리 치고 지휘하듯이 하는 경우는 80년도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딱 보면 뒤에 누가 있어? 계속 그런 의구심을 계속 그렇게 저런 모습조차도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뭐야? 허걱 이런 느낌을 들게 계속 심리적 그 기제를 작용시키는 거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큰 손행세를 하면서 후광에 있는 것처럼 뭔가 뒤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제는 이 호텔에서 투숙을 하면서 그 투숙비를 제대로 못 댄 일도 있었습니다. 29년간의 생활을 하고 이제 출소를 한 이후에 호텔 스위트룸에서 머물면서 이제 호화 생활을 또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 투숙비가 130만 원인 객실인데 네. 단기 투숙하니까 하루에 50만 원으로 이렇게 해줬다라고 해요. 그런데 2017년 11월에 갑자기 장 씨가 돌연 잠적한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서는 아니 6개월치의 미납 숙박료 한 8,600만 원 돌려달라라면서 소송을 했고요. 당연히 승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돈을 주지 않자 결국에는 강제 집행에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호텔에도 호화 골동품을 보관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골동품 37점을 실제로 이제 경매를 통해서 이제 돈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 골동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만 하더라도 한 7천만 원이 당시에 넘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 과거에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었는지가 좀 짐작이 되는 부분이죠. 골동품 얘기까지. 그러면 또 다른 수법이 있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어요. 세 번째는 이겁니다. 자, 나는 특수요원. 이건 또 뭔 얘기예요? 예. 그 전에 이제 장영재 씨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예. 본인은 그 70년대 초에 모 방송국 영어 프로그램 대담자였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정보기관에서 한 1년 가까이 특수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본인이? 예. 그래서 그 중앙정보부가 관할하는 회사인 세땡땡 그 에너지라는 상호 회사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회장으로 부임을 했답니다. 예, 그때 나이가 27살인데요. 예, 경제에 상당히 큰 손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여자 스파인가? 어쨌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검찰에서 조사할 때 학력, 경력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근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우리가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는 본인의 뇌피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뭐 나는 정보기관에서 훈련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군요. 자, 그런데 자, 눈길을 끄는 이력이 또 있죠. 바로 3번의 결혼과 2번의 이혼인데 이 결혼들이 그 사기의 발판이 됐다는 얘기가 있네요. 그렇죠. 이 장 씨의 경우에는 사실 첫 번째 결혼은 20대 초반에 있었어요. 그래서 11년의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일남일녀를 뒀었고 그런데 이제 이혼을 하고 두 번째 결혼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 결혼이 실제 이제 돈이 많은 사업가 홍모 씨와 결혼을 해서 당시에 결혼 생활 한 9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로 5억 원 상당을 받았다라고 해요. 당시에 5억 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돈이고 그것도 위자료로 요즘에 5억 원 쉽지 않은데 과거에 이렇게 받았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장 씨가 뭐 뛰어난 언변과 하술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받은 것 아닌가 싶고요. 5억 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부동산 투자라든지 뭐 증권, 금융 투자를 하면서 사기를 벌일 만한 그런 종잣돈을 모았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이혼을 한 이후에 마지막 3번째 결혼, 이철희 차장과 결혼을 한 겁니다. 당시 이제 본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만나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게 실세 중앙정보부 차장 이철희였다. 그리고 그때 당시 외모가 굉장히 정갈했다라고 이제 회상하는 이야기도 한 적이 있고 당시 두 사람의 나이 차가 한 20살 차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철희 차장의 결혼으로 어쨌든 권력이라는 하나를 사기치기 굉장히 좋은 배경을 얻었다라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프로파일러님 보면은 그 과거에요. 학창 시절에 학적부가 있대요. 그 학적부를 보면은 이 장영자의 사기 인생이 좀 이상할 게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원래 이런 학적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준법 정신이 희박하고 뭐 예를 들면 근면성이 전혀 없다. 이런 학적부를 거의 써주지 않죠. 담임 선생님은. 저 본 적이 없어요. 저런. 보통 그냥 이제 보통 다 좋은 말 써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준법 정신이 보통 좀 노력이 필요함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정도라고 하면은 어떤 법에 대한 의식이 거의 없고 이건 흔히 말하는 감정적인 선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 수시로 거짓말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도모한다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들한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을 가능성을 담임 선생님은 분명히 인지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썼으면은 보통 그분들한테도 똑같은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썼겠죠. 어떻게 보면은 반평생을 사기꾼으로 이제 복역하면서 살았던 건데 그런데요 장영자에게도 좀 억울한 마음이 있었나 봐요. 보니까 2000년 그때 이제 한 사기 사건으로 구속이 됐을 당시에요. 자신은 피해자다라면서 절규를 했대요. 근데 그때 그러면 궁금합니다. 그녀의 심리를 보면 진짜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피해자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피해자여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겉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보통 저런 형태의 울부짖음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보여주기 방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나는 억울해. 그러니까 당신들이 사기당한 건 나한테 당한 게 아니라 사회가 나빠서 사기당한 거야라는 게 남 탓이나 사회 탓을 하기 위해서 저런 피해자 코스프레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요즘 뭐 소위 말하는 프레임을 바꿔버린다. 프레임을 전환시키는 거죠. 내가 가해자가 아니야. 우리 모두가 가해자야. 우리 모두가 피해자야. 그렇군요. 이렇게 만들어. 자, 그런데 전청조 또 그리고 장영자에 이어서 대한민국을 뒤흔든 또 다른 사기 범죄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는 잔혹한 사기 범죄자 어민숙입니다. 일단 먼저 이 인물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어민숙의 경우에는 사실 본인의 가까운 가족이라든지 이제 친척까지도 사실 범죄의 대상자로 삼았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잔혹한 인물입니다. 예. 첫 번째 범죄 대상은 남편이었어요. 남편 앞으로 보험을 3개를 가입을 하고요. 남편에게 수면제를 타서 먹인 이후에 남편은 이제 상해를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혼을 하는데 두 번째 남편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서 이 남편의 경우에도 큰 상해를 입게 됩니다. 네. 근데 본인이 이제 사실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뭐 결혼을 해서 이 남자를 범행의 도구로 이용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친엄마와 친오빠에게까지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보면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잔혹한 인물로 볼 수밖에 없겠고요. 실제 엄마와 친오빠도 실명이 됐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제 5년 동안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저렇게 주변 인물들에게 다 화상을 입힌다라든지 실명에 이르게 한다라든지 이런 수법, 동일한 수법으로 이제 범행을 저질렀고 총 10명을 대상으로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중에 3명이 사망했고요. 5명이 정말 불구라든지 이제 실명을 한다라든지 이런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숨지게 하고도 실명까지 시킬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감정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이 말하자면, 없다? 거의 메마른 사람인 거죠. 이게 보통 이런 걸 포식자라고 합니다. 포식자는 두 가지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외적 포식자, 내적 포식자. 외적 포식자는 제3의 다수를 공격하는 거고요. 네. 내적 포식자는 주로 가족이나 자기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감정을 이용해 갖고. 그러니까 장영자가 전자라고 하면 이 경우는 후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보통 가족한테는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틋한. 네. 근데 이 경우는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아주 냉담하게 자기 가족부터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 점수가 아마 우리나라 범죄 중에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실제 그래요? 이렇게 나왔다고 뭐 이제 얘기되고 있는데 보신 것처럼 그 유명한 강호순하고 유영철이 저 정도 점수인데 40점 만점입니다. 어민숙은 거의 만점에. 그렇네요. 예. 더 잔혹하고 더 아주 서늘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잔혹했던 것도 문제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투성이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 학력이 고졸 학력인데 사람들한테는 명문대 중퇴후 간호사로 근무 중 전문직 여성으로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고요. 그다음에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막대하다고 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평범한 가정 환경이었고요. 그 어민숙의 그 동생의 말에 따르면은 그 수사 과정에서 누나는 숨 쉬는 거 빼놓고는 전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거짓말투성이고요. 그다음에 눈을 찔러 실명시킨 그 남편이 깨나니까 그 남편이 우울증으로 스스로 자해한 거다 또 이렇게 가슬라이팅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지극정성으로 또 남편을 또 간호를 합니다. 거의 남들이 볼 때 천사 같은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요 또 두 번째 남편이 사망했을 때는 또 그 애가 임신 중이었는데 어쨌든 영원 결혼식을 올린다 이러면서 그 주위 있는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사받다가 갑자기 또 뭐 실신하기도 하고요.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뭐 또 소변 지리고 그리고 또 하는 변명이 딸이 보고 싶어서 죽은 딸이 보고 싶어서 마약에 취해서 저지른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마약 검사를 해보니까 성분이 안 나왔습니다. 그게 또 거짓말로 또 판명이 났습니다. 예. 그런데 거짓말도 투성이지만 과시욕도 또 남달랐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굉장히 과시욕이 심해서 뭐 하루 종일 쇼핑을 즐길 정도였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시 어민숙을 담당한 담당 경찰의 이야기에 따르면 굉장히 다소곳하고 뭐 부잣집 인물 같은, 부잣집 딸 같은 그런 미인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뢰감을 주는 얼굴 타입이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 이 어민숙 집에서 근무했던 가사도우미의 이야기에 따르면 뭔가 먹고 싶으면 바로 사서 요리를 해 먹어야 되는 타입이었고 인류 갑부처럼 돈을 썼고 그리고 죽을 먹고 싶다. 네. 그래서 죽이 먹고 싶다라 그래서 택시비로 10만 원까지 써가면서 그 죽을 사다가 먹었어야 됐을 정도로 그러한 욕구 소비라든지 아니면 허영심이 굉장히 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쇄살인을 저지른 그 이유가 알려진 거는 첫 딸의 죽음 때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네요. 예, 왜냐하면 보통 연쇄살인범들이 범죄적 각성을 하는 계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깨어나는 깨어나는 거죠. 예. 그 이유가 이제 죽음을 보거나 죽음을 경험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게 있는 그거를 아마 어민숙은 그렇게 이제 응용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실제로 근데 첫 딸이 그 3살 난 딸이 사망을 합니다. 네. 그 뭐 과정은 저는 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것 때문에 본인은 그것이 계속 떠올라 갖고 범행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범죄 심리학자들은 그게 맞나? 변명이 아닌가? 이런 의문도 많이 갖습니다. 근데 본인 주장은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사기꾼 얘기를 좀 해보고 있어요. 어쨌든 제일 짚어봐야 될 건 이걸 것 같아요.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이런 사람들을 이제 주변에서 만났을 때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사기에게 속는 것은 신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신뢰를 보여주면 그건 일단 의심을 해야 되는 거고 일단 분수를 넘어서는 형태로 계속 유혹을 합니다. 사기꾼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데 네. 사실은 보통 그 유혹이 저런 사기 전문 범죄자들은 매우 심각한 형태로 유혹을 하죠. 그거만 기준을 지키면, 그러니까 정도만 지키면은 큰 사기는 안 당한다.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항상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군요. 자, 세 분과 함께 또 희대의 사기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이야기 더 내일도 오후 3시 50분 저희와 함께 지식 충전해 보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